새벽 3시 17분 이정환은 꿈속에서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고 있었다. 은퇴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단에 서는 꿈을 꾸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칠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똑똑똑똑똑. 급작스럽고 불규칙한 노크 소리에 정환은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다. 68세의 나이에도 반사신경만큼은 여전히 빨랐다. 30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습관이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박민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이었다. 책을 빌리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지 6개월 정도 됐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이런 시간에 찾아올 이유는 없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민호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정화를 마주봤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야, 민호야? 민호는 거실로 이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보다 훨씬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어조였다. 한소연 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아주머니께서 며칠 전에 뭔가 이상한 걸 보셨죠?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전 아들집 냉장고에서 본 것이 떠올랐다. 3일 전의 일이었다. 정화는 며느리 소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오늘 야간 근무라 장 볼 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대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화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들 민수 부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었다. 소연은 평소에도 정화를 극진히 모셨고 바쁜 와중에도 안부를 자주 물었다. 아들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던 중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 새로 산 김치를 넣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정화의 손이 멈췄다. 냉장고 맨 아래 칸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다. 크기가 상당했다. 처음에는 대용량 김치봉지려니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비닐 너머로 보이는 형체가 일반적인 음식과는 달랐다. 무엇보다 색깔이 이상했다. 붉은 기가 도는 것이 고기 같기도 했지만 고기치고는 모양이 너무 불규칙했다. 그리고 크기도 일반적인 고기 덩어리보다 훨씬 컸다. 정화는 무의식 중에 그 비닐봉지에 손을 뻗었다. 뭔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막상 만지려고 하니 손끝이 떨렸다. 뭘 하고 계세요?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화는 화들짝 놀라며 뒤돌았다. 소연이 뒤에 서 있었다. 야간 근무라고 했는데 언제 돌아온 것일까? 아, 소연아 김치 넣으려고 하는데. 어머님, 거기 손대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위험해요. 어머님 손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소연은 재빨리 냉장고 앞으로 다가와서 정화를 살짝 밀어냈다. 그 순간 정화는 소연의 표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게 뭐야?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그거요? 병원에서 가져온 실습용 모형이에요. 간병사 교육 때 쓰는 거라서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소연은 간병사 자격증도 있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화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좀 징그럽죠? 그래서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소연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정화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날 밤 정화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비닐봉지 속 형체, 소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실습용 모형이라는 설명까지. 30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른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다. 어떻게 그걸?
정화가 민호를 바라봤다. 저는 사실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백했다. 제가 모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퇴직하신 형사님인데 요즘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사하고 계시거든요.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며느리에 대한 불안한 예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청년이 전해주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김철호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최영수 할아버지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분들이에요. 민호가 하나씩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겉으로는 이사를 가거나 요양원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분들의 행방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소연이가 그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모두 소연 씨가 간병을 담당했던 분들이에요. 요양원에서 일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간병을 해드릴 때 만났던 분들입니다. 정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0년간 교단에서 기른 직감이 강하게 경고음을 울려댔다. 그럼 너는 내 아주머니 저희가 아주머니를 지키러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아주머니께서 냉장고에서 본 것, 그리고 소연 씨가 보인 반응을 보면 이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지금 박재현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내일 아주머니와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정말 소연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소연 씨가 주는 음식이나 차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정화는 며칠 전 저녁 식사 때를 떠올렸다.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자마자 느꼈던 그 불길한 기분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 수 없었다. 1년 넘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혹시 정말로 위험한 인물일까? 그리고 아들 민수는 과연 안전할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이미 긴 악몽이 시작된 것만 같았다. 이틀 후, 낮 시간 민호가 한 중년 남성과 함께 찾아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 선생님 박재현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호에게서 선생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정화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재현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35년간 형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어서 개인적으로 미해결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재현이 파일을 열며 사진들을 꺼냈다. 모두 노인들의 사진이었다. 김철호 씨 73세, 박순자 씨 71세, 최영수 씨 69세, 그리고 이외에도 7명이 더 있습니다. 모두 이 지역에 살던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멀어진 노인분들이에요. 정화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깜짝 놀랐다. 모두 동네에서 본 적 있는 분들이었다. 이분들이 모두 사라지셨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민호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재현 선생님이 조사해본 결과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한소연 씨와 접촉했던 분들이에요. 정화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 소연이 단순한 간병사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재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소연 씨의 실제 이름이 한소연이 아니에요. 본명은 김미영이고 과거에 여러 번 신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김미영은 20년 전 부모를 독살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 후 이름을 바꾸고 간병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다.
소연. 아니, 김미영은 지난 10년 동안 5개의 요양원을 옮겨 다녔고, 그곳에서 담당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었다. 김미영의 수법은 매우 정교했어요. 재현이 설명했다. 먼저 홀로 사는 노인이나 가족과 소원한 노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 관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인감을 맡아둡니다. 그 다음에는 서서히 독성 물질을 투여해서 자연사로 위장합니다. 주로 음식에 섞어서 주는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아요. 민호가 추가로 설명했다. 아주머니께서 며칠 전에 김치찌개를 드시고 구역질하신 것도 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독을 투여하기 시작한 거죠. 정화는 온몸이 소름 끼쳤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토하며 괴로워할 때 소연이 문 너머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재현이 마지막으로 생명보험 증서 4본을 꺼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아들분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확인해 봤는데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수익자가 김미영으로 되어 있어요. 민수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죠? 작년 결혼 직후에 가입했네요. 김미영이 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까지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예요. 재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실종된 분들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김미영이 실제로 독을 사용했다는 물적 증거도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재현과 민호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위험한 제안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이 신중하게 말했다. 김미영이 다음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현행범으로 잡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24시간 선생님을 보호할 거예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 민수의 안전을 생각하니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좋아요.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재현이 작은 장치들을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이건 초소형 녹음기예요. 가슴에 붙이시고 김미영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비상신호기입니다. 위험하면 즉시 누르세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절대 혼자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김미영이 주는 어떤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정화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출장 중인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건강했다. 엄마, 갑자기 웬 전화예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민수야, 너 건강하지? 물론이죠. 엄마도 몸 잘 챙기시고 소연이가 잘 챙겨드리죠. 정화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괴로웠다. 그래, 소연이가 잘해주고 있어. 다행이네요. 출장 끝나면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요. 그래. 그러자 민수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지?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3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켜온 그녀였다.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킬 차례였다. 작전이 시작된 지 이틀 후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들뜬 목소리였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 오빠가 내일 출장에서 돌아온대요. 그래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해요. 꼭 오셔야 해요. 정화는 재현과 민호를 바라봤다.
둘 다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었다. 그래, 소연아. 뭘 준비할 거니? 비밀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할게요. 내일 저녁 7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재현이 말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정화는 가슴에 녹음기를 붙이고 비상신호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아들 집으로 향했다. 재현과 민호는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집 앞에 도착하자 소연이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정말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소연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밝아 보였다. 하지만 정화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테이블이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다. 촛불까지 켜져 있어서 마치 특별한 기념일 같은 분위기였다. 와, 소연아,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께 평소 감사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소연이 정화를 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네, 여러 의미로요. 소연의 눈빛이 순간 이상하게 변했다가 다시 밝아졌다. 소연은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각종 반찬들과 함께 커다란 뚝배기에 담긴 전골이 나왔다. 이게 뭐니? 특제 전골이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몸에 아주 좋은 재료들만 골라서 넣었거든요. 정화는 뚝배기를 들여다봤다. 붉은 국물에 각종 야채와 고기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소연아,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그거요? 한약재를 넣어서 그래요. 몸에 정말 좋은 보약 같은 거예요. 소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소연이 정화의 그릇에 전골을 가득 떠주었다. 정화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가져가지는 못했다. 소연아, 너는 안 먹니?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님부터 드세요. 소연이 재촉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민수는 언제 와? 아, 민수 오빠요? 좀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끼리 먼저 드시죠. 정화는 숟가락을 든 채로 소연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민수가 늦는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함께 먹자고 했을 텐데. 소연아, 나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소연이 웃었지만 눈빛은 경계하는 것 같았다. 너 본명이 뭐니?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한소연이 진짜 이름이니? 아니면 김미영이니? 그 순간 소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머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김철호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이분들 어디 갔는지도 알고 있어? 소연. 아니, 김미영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변해 있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냉장고에서 그걸 본 순간부터 의심했어. 그리고 내가 내게 준 김치찌개를 먹고 토했을 때 확신했지. 김미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선생님이시네요. 그렇게 눈치가 빠르실 줄 몰랐어요. 민수는? 우리 민수한테 뭘 했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오면 김미영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끝내지 않았다. 정화는 조용히 비상신호기 버튼을 눌렀다. 이제 재현과 민호가 오고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짓을 했니? 그 많은 사람들을 왜? 김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왜요? 돈 때문이죠. 그 늙은이들은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제가 유용하게 써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다 내다 죽였어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렸으니까 감사해야 할 일이죠.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정화는 온몸이 떨렸다. 이 여자가 정말로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니 충격이 더욱 컸다. 그럼 민수와 결혼한 것도 물론 계획이었죠. 민수 씨의 재산과 3억 원짜리 보험금 그리고 어머님까지 완벽한 타겟이었어요. 김미영이 태연하게 말했다. 넌 정말 악마야. 악마요? 김미영이 웃었다. 전 그냥 현실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쓸모없는 늙은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제가 더 유용하게 쓰는 게 뭐가 나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미영의 표정이 순간 긴장했다. 누구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재현과 민호의 목소리였다. 김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다. 어머님이 신고했군요. 그래, 내 짓거리는 이제 끝이야. 김미영이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식칼을 들고 돌아왔다. 끝이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미영이 식칼을 들고 정화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재현과 민호가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놔.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식칼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화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재현이 김미영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김미영 당신은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김미영이 수갑을 채워지면서도 정화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악의가 남아있었다. 어머님, 제가 잡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 씨는 여전히 위험해요. 제게는 동료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지만 김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재현과 민호가 그녀를 끌고 나가면서 집안은 조용해졌다.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김미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출장 끝나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소연이랑 함께 저녁 드셨어요? 정화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민수야, 엄마가 지금 내 집에 있어. 빨리 와. 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 와. 그리고 조심해서 와.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다. 집 앞에 경찰차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는 어디 있어요? 정화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모든 이야기를 해줄게 하지만 너무 놀라지는 마. 그날 밤 정화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다. 소연의 진짜 정체 연쇄살인 사실, 그리고 민수까지도 타겟이었다는 사실까지. 민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를 안으며 울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도. 괜찮다, 민수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정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김미영의 마지막 말, 동료들이 있다는 말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김미영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현의 수사를 통해 그녀가 지난 10년간
13명의 노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 총 15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도. 김미영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고통 없이 보내준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미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들에 대한 단서는 끝까지 찾을 수 없었다. 6개월 후 정화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아들 민수도 그 집 근처로 이사와서 매일 안부를 확인했다. 두 사람 모두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한 식사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다.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온한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김미영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3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켜온 그녀였다. 앞으로도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재현과 함께 미해결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정화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서 안전을 확인했다. 아주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수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알겠어, 민호야, 너도 조심해.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 대신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는 꿈, 아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밤 늦은 시간 정화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김미영이 실패했구나.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수첩을 덮으며 속삭였다. 이정화, 곧 만나게 될 거야.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다. 하지만 정화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다. 진짜 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개월 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박은주라고 해요. 혹시 간병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여성이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정화는 그 미소에서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김미영과 똑같은 완벽하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정화는 명함을 받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또 시작되는 건가? 정화는 박은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이번에도 내 가족을 지켜내겠어. 서늘한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아기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정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편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